지금 서해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다 위에 중국이 세운 정체불명의 구조물 2개. 이름은 설란 1호와 2호. 겉으론 연어 양식장이라 했지만 내부엔 통신탑과 레이더, 잠수 인력까지 배치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위치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 수역 한가운데. 협정상 그곳엔 어떤 고정 구조물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어기고 바다 위에 군사거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단순한 어업시설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군사기지입니다.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그들의 야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서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이현수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서울해양과학기술원 전략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모니터 화면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98인치 대형 스크린에 서해 위성사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바다에 떠있는 2개의 거대한 인공구조물이 마치 바다 위에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였죠. 회의실 안 15명의 관계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바로 중국이 말하는 설란 1호, 2호라고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헬리콥터 착륙장, 고성능 통신 안테나, 해저, 깊숙이 박힌 콘크리트 고정 기초가 너무나 완벽한 군사구조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어업시설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이었죠. 저는 냉정하게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서해 평균 수온은 섭씨 12도에서 18도 사이로 연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요. 그들이 양식장을 세웠다는 건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여긴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고 2001년 어업협정상 고정식 시설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설란 1호, 2호는 모두 한중 잠정조치 수역 안에 세워졌다고요. 2001년 어업협정에 따라 이 구역에선 어업만 허용되고 고정식 구조물과 지하자원 개발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건 해저 30m 깊이에 콘크리트 기초가 박힌 구조물이죠. 명백한 협정 위반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우리가 몰랐단 말이냐고요.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설란 1호기는 2018년에 이미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걸 단순한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발표했죠. 설란 2호는 지난해 말쯤 추가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정부는 그동안 저걸 단순한 연어 양식 시설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중국 내부 자료에서 설란 2호기에서 연어 양식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나오면서 그제서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방부 인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7년 전에는 단순한 양식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진적으로 시설이 확장되어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의 전략이라고 했어요. 남중국해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시설로 시작해서 기정사실을 쌓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정적이 흘렀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양식장이 아니라 전초기지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해가 된다고요.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외교부 북아시아 국장 정성우가 난색을 표했어요. 아직 확증이 부족하다면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국방부 전략 담당 한기철 실장은 달랐습니다. 만약 적의 군사시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해양지질학자로서 30년간 바다를 연구해온 제가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과학자의 객관성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해 보이는 그 바다 너머에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어요. 조은하 연구원이 새로운 위성 데이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란 구조물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양식 작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온누리호를 출항시켜 선란 구조물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성우 국장이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중국 해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제 눈빛에는 연구자가 아닌 증인의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의를 마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해의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그것이 과학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일 후 새벽 4시 30분에 저는 인천항의 정박한 온누리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안개가 항구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배 경적 소리만이 새벽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온누리호는 길이 약 64m, 총 톤수 약 1400톤급의 연구선이에요. 1992년 취양 이래 30년 넘게 태평양과 인도양을 누비며 해양과학 연구의 최전선을 지켜온 이 나라 해양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 확인을 위한 특별 임무였어요. 항해 일지 첫 줄을 적었습니다. 임무는 선란 구조물 실측 및 영상 기록이라고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연구 생활에서 이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은하 연구원이 마지막 장비 점검을 마치고 저에게 보고했어요. 수중 카메라 3대, 고해상도 음향 측심기, GPS 정밀 측의 시스템 모두 정상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선장 김태훈이 출항 준비 완료를 알렸죠. 새벽 5시 정각, 온누리호가 천천히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바다의 광활함이 우리를 감쌌어요. 목표 지점인 한중 잠정 조치 수역까지는 약 12시간의 긴 항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온누리호는 서해를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바다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안의 황갈색에서 깊은 청록색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드디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진입했습니다. GPS 좌표가 정확히 수역 경계를 가리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이더 담당자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중국 해경선 한 척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선장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중국 해경선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배 전체를 감쌌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로 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조사선은 즉시 회항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긴 중국이 관리하는 수역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분히 무전기를 잡고 답했습니다. 이곳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라고요. 우리는 정당한 해양 조사를 수행 중이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경선은 계속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새벽 내내 그림자처럼 붙어서 온누리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선란 1호 구조물이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시간의 긴 항해와 감시 끝에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란 1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플랫폼 위에 3층 높이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헬리콥터 착륙장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양식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군사시설 같았습니다. 조은하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더니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구조물 측면에 잠수장비 보관소로 보이는 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인다고 했어요. 연어 양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활동이었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내려 해저 기초 부분을 촬영했어요. 깊이 30m까지 박힌 콘크리트 파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연구시설이었어요. 양식장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어요.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칭다오 방향에서 중국 해경선 2척이 추가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어요. 속도 25노트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우리 해경 지원선도 나타났어요. 한국해양경찰청 함정이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레이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양측 함정들이 선란 구조물 주변에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중국 해경선 3척과 한국 해경 1척, 그리고 온누리호까지 총 5척의 선박이 긴장감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란 2호 구조물도 확인해야 했어요. 김태훈 선장에게 2호 지점으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선장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어요. 설란 2호는 1호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큰 규모의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레이더 안테나로 보이는 도명 구조물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군사시설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함정이 한반도 방향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선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붉은색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15시간 동안 이어진 추적과 감시였어요. 양국 선박들은 가장 가까울 때 3km 거리까지 근접했습니다. 총알은 오가지 않았지만 긴장감과 압박감은 실제 전쟁과 다를 바 없었어요. 중국 함정들은 우리가 잠정 조치 수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요함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조은하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걸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실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15시간 동안의 모든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귀향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설란 구조물들은 절대 양식장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서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이제 정부에 정확한 진실을 보고해야 했어요. 15시간의 대치가 그 증거였습니다. 15시간의 긴 대치를 끝내고 인천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저녁 8시였습니다. 온누리호의 엔진 소리가 멈추자 항구의 정적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서해의 파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의 붉은 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김태훈 선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년 항해 경험에도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조은하 연구원은 손에 든 카메라를 꽉 쥐고 있었어요. 15시간 동안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연구소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했어요. 사무실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은하가 촬영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설란 1호의 헬리콥터 착륙장, 통신 안테나, 잠수 장비 보관소, 설란 2호의 레이더 돔, 대형 크레인, 해저 케이블 연결 시설. 모든 것이 양식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사시설이었어요. 새벽 2시에 급히 소집된 정부 긴급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설란 1호, 2호는 양식장이 아니라고요. 내부의 잠수 인력과 산소 탱크, 고성능 통신 장비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설란 2호에는 레이더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국방부 전략 담당 한기철 실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게 군사시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은하가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설란 구조물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축구장 크기의 플랫폼 위에 3층 건물, 헬리콥터 착륙장, 대형 크레인, 통신 안테나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해저 30m 깊이까지 박힌 콘크리트 기초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중국의 연어 양식 주장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요. 서해 수온으로는 연어가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북아시아 국장 정성우가 난색을 표했어요. 아직 확증이 부족하다면서 성급한 판단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다고 하더군요.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기철 실장은 달랐습니다. 만약 적의 군사시설이라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어요. 서해 항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또 하나를 세울 거라고 외쳤습니다. 2022년에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말이에요.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의 구조물 점검을 막아선 적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서해는 조용하지만 이미 점령당하고 있다고요. 국정원 관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미국 CSIS에서 이미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 7개를 건설하고 활주로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 것을 떠올렸어요. 2016년 국제재판소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지만 중국은 지금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기철 실장이 무겁게 말했어요.
서해가 남중국해에 리허설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절박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지금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뉴스 리플레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우 국장이 여전히 신중론을 폈어요. 외교적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7년 동안 대화만 했는데 결과가 뭐냐고 물었어요. 설란 1호에 이어 2호까지 세워졌고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까지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기정사실이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방식으로 증명하자고 했어요. 총이나 함포가 아닌 데이터와 기록으로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자료로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자고 했어요. 한기철 실장이 동의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정보와 여론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가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 아래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은하가 밤새 작업한 분석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위성 이미지와 현장 촬영 자료를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선란 구조물들의 정확한 규모와 시설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기록의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를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선란 구조물의 과학적 분석과 환경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이었어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부 긴급회의가 끝난 지 3일 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처음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실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해양수산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떠올랐어요. 서해 대응 시나리오 3단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1단계는 외교적 대응이었습니다. 2001년 한중어업협정 재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정성우 외교부 국장이 설명했어요. 중국과 고위급 협의를 통해 선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지난 7년간 외교적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선란 2호와 석유 시추 설비의 추가 설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기정사실만 쌓여갔다고 강조했어요. 2단계는 기술적 대응이었습니다. 서해 해양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었어요. 한기철 국방부 실장이 브리핑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무인 감시정을 배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방안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과학적 감시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시간으로 선란 구조물의 활동을 추적하고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국제 데이터 공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주어 말했어요. 우린 총으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데이터를 쏠 거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제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계획안을 설명했어요. 국제해양법학회, 유엔해양법위원회, 주요 싱크탱크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기철 실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기록이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예, 지금 필요한 건 말보다 증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국정원 관계자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CSIS가 이미 서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객관적 데이터만 제공한다면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성우 국장도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외교적 압박과 함께 과학적 증거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에게 국제법 준수를 촉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조은하와 함께 위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어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의 변화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좌표 하나하나가 모여 서해의 지문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선란 구조물들의 3D 모델링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확한 크기와 배치, 시설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정밀한 데이터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은하가 새로운 발견을 보고했어요. 최신 위성 이미지에서 선란 구조물 주변에 의문스러운 해저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블 매설 작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해저 케이블까지 연결된다면 선란 구조물들은 완전한 통신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는 거였어요. 단순한 감시 기지를 넘어서 통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기록의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증거 수집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조은하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했어요. 선란 구조물 주변의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해양 센서 데이터를 종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였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서해 선란 구조물 종합 분석 보고서였어요. 2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위성 이미지, 국제법 분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 보고서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란 구조물들의 정확한 3D 모델링, 해저, 케이블 매설 흔적, 그리고 7년간의 확장 과정이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저는 국제해양학술지 편집장에게 논문 투고 의사를 타진했어요. 동시에 BBC, CNN, NHK 등 주요 언론사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이라면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기철 실장도 동의했습니다. 21세기 분쟁 해결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력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우 국장도 마침내 설득되었어요. 외교와 과학의 결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요. 조은하가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서해 대응 전략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후, 저는 국정원에서 긴급히 요청한 특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국정원 청사 지하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BBC에서 제작한 남중국해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7개의 거대한 인공섬들, 3km 길이의 활주로, 첨단 레이더 기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작은 암초에 불과했던 곳들이었어요. 국정원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인 대규모 매립 작업이라고 했어요. 스프래틀리 군도의 7개 지점에 총 1200헥타르의 인공섬을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피어리 크로스 리프, 수비 리프, 미스치프 리프. 이 모든 곳들이 지금은 중국의 군사기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미사일 발사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성우 외교부 국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국제법도 국제재판소 판결도 실질적 힘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중국은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국제사회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요. 중국의 해상전략 문서 번역본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까지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지도가 섬뜩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해상 확장 로드맵이었어요. 1단계 남중국해, 2단계 동중국해, 3단계 서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기철 국방부 실장이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서해가 남중국해에 리허설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란 구조물들이 점점 확장되면 결국 군사기지로 발전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더욱 절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지금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뉴스 리플레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10년 후 서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전술과 서해 선란 구조물의 건설 과정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먼저 민간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군사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어요. 국정원 관계자가 최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CSIS에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였어요. 중국이 서해에서 남중국해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점진적 확장을 통한 기정사실화 전술이라고 명명했더군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가 7년 동안 중국의 연어 양식 주장을 믿고 있는 사이, 그들은 차근차근 서해 지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화면에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위성 이미지가 시계열로 나타났어요. 설란 1호의 건설 과정, 2호의 추가 설치, 2022년 석유 시추 설비 구조물까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들이 서해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정성우 국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남중국해 사례를 보면 외교적 해결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 여론도 기정사실 앞에서는 무력했다고 했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이미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국제사회가 문제를 인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객관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미리 경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한기철 실장이 동의했습니다. 예방적 대응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남중국해의 교훈을 서해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중국의 해상 확장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국제연대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 제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라면 중국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현재 남중국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인공섬 활주로에서 이착륙하고 군함들이 순찰하는 장면이었어요. 완전한 중국의 바다가 되어버린 남중국해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서해는 절대 남중국해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정성우 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우린 지금 미래의 뉴스를 미리 보고 있는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조은하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어요. 남중국해와 서해의 비교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했어요. 조은하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젊은 세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중국해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중국의 전략은 일관되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무기가 있었어요. 진실과 과학,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저는 서울 연구소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 언론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는 진중했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들의 셔터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오직 대통령의 입술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었어요. 30분 후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했어요.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 강화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와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간조했어요.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발언이 나왔어요.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성호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했어요.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어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양국은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난 3개월간 우리가 수집한 선란 구조물 데이터가 이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의 기록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CNN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BBC는 동아시아 해상 균형의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NHK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조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녀도 연구소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뉴스를 지켜보며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중국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지역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어요. 핵기술 이전은 군비 경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관리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계산적이었어요. 핵추진 잠수함이 가져올 변화를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뻔한 논평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분석해봤어요. 만약 중국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더 강하게 반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반응은 오히려 내심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이해가 갔어요. 3개월 동안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의 모든 해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칭다오 기지에서 출발하는 함정들, 야오둥 반도의 군사 동향, 황해, 전역의 움직임이 모두 감시망에 들어오게 되는 거였어요. 조은하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커버할 수 있는 해역을 계산해봤다고 했습니다. 서해 전체와 동중국해 북부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란 구조물들도 당연히 감시 범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서해를 내 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걸요. 감시당하는 바다는 더 이상 자신의 바다가 아니니까요.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였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지역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어요. 반면 러시아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어요. 필리핀과 베트남이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들로서는 한국의 대응이 희망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해 감시체계 설계도를 다시 펼쳐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꿈같은 이야기였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의 관찰이 국가의 전략으로 발전한 순간이었어요. 에이펙의 결단은 단지 외교적 선언이 아니었어요. 서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조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균형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이제 균형이 바다 밑에서 바뀌겠다고요.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어요. 평온해 보이는 그 바다 밑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무기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서해의 미래가 바뀌었다고요. 에이펙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협의 발표 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실시간 해양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조은하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며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가 놀라웠어요. 선란 구조물 주변 중국 함정들의 활동 빈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야간 순찰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함정들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선란 구조물 근처에서 장시간 머물지 않고 빠르게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식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은하가 세부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설란 2호 주변이었습니다. 평소 24시간 상주하던 경비정이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주로 주간에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발했지만 실제로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아직 실전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였어요. 설란 구조물에서 진행되던 확장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추가 정보를 전해왔어요. 중국 내부에서 서해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편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외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해양감시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필리핀으로서는 한국의 접근법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베트남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해양연구소에서 공식 서신을 보내와 기술 교류를 제안했어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식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정성우 외교부 국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해양감시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대결보다는 과학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런 국제적 연대 가능성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서해에서 시작된 우리의 시도가 다른 지역의 해양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한국의 해양감시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동중국해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기철 국방부 실장이 분석했어요. 한국의 대응이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해상 확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국가들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어요. 그 즈음 흥미로운 변화가 또 감지되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의 논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직접 비난했지만 이제는 지역 평화와 안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조은하가 중국 언론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설란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대신 일반적인 해양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어요. 중국이 기존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력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국정원에서 추가 분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군부 내에서도 서해 전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정보였어요. 일부에서는 한국의 반응을 과소평가했다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은하와 함께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발표가 실제로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중국 함정들의 활동 패턴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설란 구조물 확장 중단, 중국 내부의 전략 재검토,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까지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조은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21세기식 해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 그리고 국제연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억제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일지에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서해의 판도를 조용히 바꾸고 있다고요. 중국의 계산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협의 발표 후 저는 다시 온누리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서해 감시체계의 첫 번째 정기 점검을 위한 항해였습니다. 새벽 5시 인천항을 출발하는 온누리호의 갑판에서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부표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항로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확신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은하가 제 옆에 서서 새로운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최첨단 해양감시 시스템이 온누리호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 고해상도, 수중 음향 장비, 위성 연동 감시 네트워크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설란 구조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8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국 해경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접근하기도 전에 나타났을 함정들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김태훈 선장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설란 1호와 2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어요. 구조물 주변의 작업선들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조은하가 최신 분석 결과를 보고했어요. 지난 한 달간 설란 구조물에서의 활동이 40%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간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어요. 핵추진 잠수함 발표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설란 구조물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처음 봤을 때의 위압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구조물이지만 더 이상 서해를 지배하는 상징은 아니었어요. 감시당하는 구조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정오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해경선 한 척이 멀리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15시간 동안 추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3km 거리를 유지한 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김태훈 선장이 놀라워했어요. 무전 연락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계산이 바뀌었다고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해 감시체계의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었어요. 새롭게 구축된 해양 센서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해의 모든 움직임이 24시간 감시체계 안에 들어왔어요. 조은하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서울의 통제센터로 전송되고 있다고 했어요. 수온, 조류, 선박 이동, 해저 활동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감격했어요. 온누리호에서 시작된 작은 조사가 이제 국가적 감시체계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개인 연구자의 호기심이 국가안보정책으로 이어진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항해 일지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평화는 누군가의 기록 위에 있다고 적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바다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귀향길에 오르면서 저는 서해를 다시 바라봤어요. 잔잔한 파도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내 해가 된다는 교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누리호가 인천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 그동안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실에서의 첫 번째 의혹 제기, 15시간의 긴장된 대치, 정부 회의에서의 설득, 데이터 수집과 분석, 국제사회의 관심, 그리고 마침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결단까지. 조은하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해 감시체계 운용 보고서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과학적 데이터부터 정책 재현까지 그간의 모든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조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해 감시체계는 이제 막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도 계속 진행되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연구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동중국해 확장 감시 프로젝트였습니다. 서해에서 검증된 우리의 방법론을 더 넓은 해역에 적용하는 계획이었어요.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어요. 평온해 보이는 그 바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일지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국경은 선으로 그어지지 않는다고요. 지키려는 사람의 눈으로 그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기간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던 손이 이제는 바다를 기록하는 손이 되었어요. 과학자에서 증인으로, 관찰자에서 수호자로 변모한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켜서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국제해양법 학회 발표 준비, BBC 인터뷰, 동남아시아 협력 방안 검토. 서해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의 서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실은 바다보다 깊이 남겠다고요. 우리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미래 세대에게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진실이 승리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